정말 저에게 역대급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정의로운 검사이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간호사였고 검사인 아빠를 만나 한눈에 반해서 10년간 연애를 하시다가 저를 낳으시고 결혼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은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저에게 "네 엄마가 참 대단했어. 아주 당차고 당당한 성격이라서 남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그렇게 매력 있는 성격은 아닌데 그 당당함으로 네 아빠를 한 번에 사로잡았지 않니?" 아빠는 남들과는 다르게 수동적이고 착한 여자한테 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휘어잡을 수 있는 강한 여자한테 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당찬 엄마의 성격을 보고 반했고, 그렇게 두 분은 사랑을 이루게 되었죠. 그 결실이 저였고요. 그런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사는 지역에 재개발이 착수되었고, 거기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어요. 검사인 아빠도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건설업체에서 용역을 부른 거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만 해도 쇠파이프를 들고 온 용역들이 마을 주민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집이랑 물건들을 싹 다 부쉈어요. 정말로 말이 용역이지 그냥 깡패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은 저희 집이 검사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털끝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만만한 집은 깽판을 치고 다니니까 엄마가 참지 못하고 옆집 노인네들 집에 들어가서 그 용역들에게 막 욕을 한 겁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당신네들은 엄마도 없어? 이렇게 엄마 버린 사람들을 패고 깡통이나 하는 짓거리 해도 되는 거야?" 소리를 질렀지요. 엄마가 검사의 아내라는 것을 몰랐던 용역 중 한 명이 비키라고 어깨를 팍 쳤고, 그때 뒤로 쓰러지면서 철조망 더미에 엄마가 머리를 팍 찍은 거였습니다. 피가 순식간에 솟아오르면서 그 일대는 난리가 되었고,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와서 구급차도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빠와 저는 병원으로 갔지만 엄마는 이미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거의 1년간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결국 소천하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서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졌고, 아빠는 "이딴 세상을 만들려고 내가 검사가 된 것이 아닌데 내 아내 한 명 못 지키는 내가 무슨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내 마음이 아스라져서 죽겠어.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빠는 그렇게 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고소를 했어요. 검사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수사하고 고소를 하니 그 파워가 얼마나 막강하고 허투루 조사를 안 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정말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아빠가 용역이랑 건설업체랑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판례를 만들었지요. 그때부터 이제 용역들이 함부로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못하게 되었지요. 잘못하면 감옥 가고 보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이미 엄마는 죽은 이후고 돈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찢어졌어요. 그때 아빠는 저에게 그랬죠. "미나야, 아빠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거야. 돈 많고 착한 척하는 사람들보다는 돈 없어서 야생의 들쥐처럼 맨날 일을 내밀고 공격태세로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들의 편이 될 거야."
돈 많고 기득권들은 착한 사람이 되기 쉬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란다. 가진 게 몇 개 없어서 그거라도 뺏기면 인생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 그런데 힘없는 자의 권력에 대한 외침만큼 공허하고 초라한 것은 없는 법이지. 아빠는 권력이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이니 그들의 편에 서서 돈 하나 바라지 않고 살련다. 미나야, 아빠가 남들처럼, 다른 아빠처럼 이쁘고 멋지고 좋은 옷이나 번지르르한 것은 못 사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아빠는 미나에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관을 줄 거야. 그게 너를 숨쉬게 할 거고, 아빠가 나중에 늙어서 죽어도 아빠의 가치관은 미나의 심장에 살아 숨쉬어서 우리 미나가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게 든든하게 미나를 지켜줄 거야. 아빠의 말은 저의 심장을 뜨겁게 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피가 제 온몸에 도는 듯 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정말 그때부터 검사이지만 상명하복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줏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셨어요. 집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수사하느라 정신없고 윗선에 밉보여서 항상 저희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죠. 좌천된 거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도 어린 나이에 이런저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학을 다니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항상 친한 친구가 생기려고 하면 저는 전학을 가야 했고, 그게 저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도 저는 정말 큰 재산을 아빠에게 물려받았어요. 바로 명석한 두뇌를 아빠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었지요.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점수가 빨리 나오게 되었고, 마음만 먹으면 전교권 석차를 차지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학을 가도 저는 친구들에게 쉽게 호감을 살 수 있었고, 그게 제가 살아남는 비법 중 하나였지요. 참으로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그 나이 때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쉽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생존법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남들의 관심을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무조건 공부로 1등을 해야 해. 그래야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박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빠가 검사이다 보니까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학원 한 번 안 갔는데도 전교 1등을 찍은 거였습니다. 정말로 레전드였어요. 그런데 참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고 아빠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신민아 씨 맞으시죠? 신석범 씨 따님 맞으시죠? 지금 빨리 영광병원으로 와주세요.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병원 도착하면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요. 갑작스러운 그 전화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순간 저는 보이스피싱 이런 건 줄 알았지요. 아빠는 항상 저에게 큰 일을 하려면 무조건 체력이 기본이란다. 체력이 있어야지 앞으로 뭔 일을 하든 다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알겠니? 하면서 저에게 체력을 기를 것을 권고하셨고, 아빠도 그만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나이답지 않게 근육도 엄청 많으시고 되게 건강한 몸이었거든요. 그런 아빠가 갑자기 뇌출혈이라고 하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새벽까지 늦게 계속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의 10년을 넘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정신없이 일을 하느라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였어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 거고, 아빠는 티 안 나게 점점 침몰하고 있었던 거고요. 겉으로는
근육도 많고 튼튼해 보였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해서 아빠는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의 발목을 붙잡고 선생님, 제발 우리 아빠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요. 정말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온 분이시거든요. 여태까지 자기 인생 즐기지도 못하고 정말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분이세요. 이렇게 삶을 마감하기에는 우리 아빠 너무너무 아까워요. 목숨이 아까워요. 제발, 제발 아빠 도와주세요. 일어나렴, 아이야. 의료진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맡겨보자, 응? 이렇게 울고 있으면 쓰러진 아빠도 힘들어하실 거야. 딸이 힘내서 있어야지 아빠도 딸 모습 보고 힘내서 병마를 이겨내지. 하지만 의료진의 말이 무색하게 아빠는 쓰러진 지 17일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 몰랐지요.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저, 아빠까지 돌아가신 저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흔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빠 엄마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도움 청할 친척 한 명 없었지요. 그나마 아빠가 도움을 준 달동네 재개발 사람들은 뿔뿔이 자기들 먹고 사느라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재개발 달동네를 대표해서 소송을 도맡고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달동네 사람들이 신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 일을 잊지 않고 정말 꼭 갚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분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도통 그분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믿고 의지한 존재가 제 곁을 떠나니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마음을 다잡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전교 1등이었던 저는 전교 10등, 80등, 100등까지 쭉쭉 떨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래도 힘내서 공부해야지, 미나야, 응? 저를 달랬지만 저의 마음은 추슬러지지 않았어요. 아빠의 존재가 너무나도 공허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학교를 자퇴했어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학교 갈 때면 눈 뜨기가 싫고 죽고 싶어서 옥상으로 뛰쳐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심각한 상태였으니 살기 위해서 전교 1등이었던 저는 자퇴를 결심했고 그렇게 학교에서 나오니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25살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알바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몸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참 다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살다 보니 수중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은 거였어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바만 하니까 그 나이에 알바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사람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듣고 무시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 나도 우리 아빠가 한 것처럼 사람들 돕다가 죽으련다. 저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2년제 학위를 땄습니다. 하지만 2년제 학위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더군요. 마음도 무거웠고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1년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인서울 4년제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정말 고생 너무 많았다.
정말로 고생 많았어. 하고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아빠처럼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힘을 가져서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저의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어떠한 소명, 돈보다는 마음이 원하는 일, 명예로운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저의 성격에 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빠가 물려주신 가치관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사법고시 준비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때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데 저는 그 시험을 준비하느라 평생 고질병인 척추 관련 질환도 생기고 목 뒤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하도 많이 붙여서 목 뒤에 물집이 잡혀서 안 떼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죽겠더라고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1차 시험만 2번을 합격했어요. 계속 2차에 떨어져서요. 나중에 막판 가서는 가운데 손가락에 진물이랑 굳은 살이 져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연필을 쥘 때마다 진짜 너무 죽겠고 눈물은 나고 그런데 공부는 해야 하고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얼굴 피부는 싹 다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저의 얼굴을 보고는 살살해라 미나야. 너 이러다가 쓰러져.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니. 너는 꼭 합격할 거다. 다만 건강 좀 챙겨라. 옆에서 지켜보는 교수님이 다 아슬아슬해서 무섭다. 교수님들조차 인정한 도끼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퇴하고 제때 해야 하는 공부를 제대로 다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한이 맺혀서 정말 원 없이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시험 준비 5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3차 면접 시험까지 합격한 저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었고 그렇게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늦게 들어가고 시험도 늦게 붙은 저는 뭐든 다 늦었어요.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덜컥 결혼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뭐 사시 출신 변호사라고 하니까 잘나가는 남자들한테 소개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다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나씨는 성격도 좋고 직업도 좋고 얼굴도 너무너무 이쁜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들은 여자들 직업보다는 집안을 많이 보니까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부모가 없는 게 고아라는 게 이렇게 흠이 될 요소인가?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작 부모님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우울했고 침울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했어요. 저는 2번 다시 소개팅 받지 않으리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 마음에는 상처만 쌓여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소개팅을 절대 안 받는다고 다짐한 거랑은 무색하게 또다시 저에게 누군가 말을 걸더라고요. 미나씨, 내 친구랑 저번에 우리 합석해서 술 마셨잖아. 그때 친구가 미나씨 너무 이쁘다고 꼭 좀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더라고. 미나씨, 그냥 가볍게 그 남자 만나보는 거 어때? 그 남자 되게 괜찮거든. 내가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 그 남자. 미나씨, 그냥 한번 툭 만나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사실 더 이상 소개팅을 받거나 연애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흔들렸어요. 약간 혼란스러웠지요. 그런데 상대 측에서 꼭 소개팅 받으라고, 그 남자 능력도 좋고 되게 성격도 좋고 헌칠하니 좋다고, 놓치면 안 된다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요. 이를 어쩌면 좋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굴러온 기회인데 그냥 놓칠 수가 없어서 저는 결국 알겠어요. 그러면 소개팅 받을게요. 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저를 좋아하는 그 남자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다가 정말 명예도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비해서 그 남자 인생이 잘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정말로 대단했던 거였지요. 아버님께서 엄청 유명한 건설회사에서 20년 넘게 이사로 재직하시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 굵직한 계약 같은 것도 많이 따내셔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산부인과 의사로 꽤나 이름 날리고 책도 내신 엘리트였던 겁니다. 그에 반해 그 남자는 그냥 평범한 대기업 사원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워낙에 좋으니까 별다른 말을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조금 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래도 제 직업 자체로는 정말 자랑스럽긴 하지만 직업 외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소개팅을 받으면서 항상 상대 남자들에게 까였고 그들은 제가 고아라는 이유, 부모님이 없고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저를 찾거든요. 저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자꾸 신경 쓰이니까 저는 스스로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미나 씨는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황에서 형제 자매도 없는데 혼자서 꿋꿋하게 일어나신 분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위축되세요? 하나도 위축될 필요가 없으세요. 미나 씨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안 그래요? 저는 그 남자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남자는 저의 당차고 당당한 성격, 술자리에서도 남자한테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전문적인 저의 커리어가 정말로 멋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반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 남자의 말을 들은 저는 감동을 받았지요. 누가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줄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 덕분에 마음이 훈훈해진 채로 슬그머니 조심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있었고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저에게 지속적으로 확신을 주는 그 남자의 태도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저는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어요. 결혼은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그분들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아이고 그렇게 맨바닥에서 변호사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단하네. 아주 장하다 장해. 멋진데?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좋게 보았지만 아버님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전 여자친구가 S그룹 계열사 회장의 딸이었고 그 전 여자친구는 성북동 100억 주택에서 사는 여자였어.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그래 변호사 허울은 좋다만 여자는 직업보다는 집안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덕을 보지. 변호사야 돈만 주면 우리 변호사 되어주겠다는 사람들 깔리고 깔렸는데 왜 하필 그것도 부모님 다 돌아가신 빚밖에 안 남은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야?
아버님은 제가 그 말을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디스하셨어요. 저는 엄청 민망했고요. 예전부터 아버님은 제 남친에게 빨리 둘이 헤어지라고 엄청 강조를 했나봐요. 저는 몰랐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꿋꿋하게 이 여자랑 사귀겠다고 결혼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였죠. 아버님은 대체 어떤 여자가 우리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고. 흑수저 출신 자수성가는 우리 집안이랑 결이 안 맞으니까 빨리 헤어지고 맞선 보라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남친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진행은 잠시 주춤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연락을 하신 겁니다. S호텔 카페 로비에서 잠깐 만나자고.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되게 긴장했죠. 따로 만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직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나갔어요. 호텔 로비에서 아버님이 사업 미팅을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왔구나.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를 따로 부르시고요. 게다가 아드님한테 저 부른 거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님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크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너는 대체 우리 집안에 원하는 게 뭐냐?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고 그거 알고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사귄 여자친구들 급은 미나 너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고 얼굴도 잘났는데 갑자기 아들이 자기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여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버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버님, 저는 아드님이 얼마 재산 물려받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오히려 제가 아드님 좋아해서 만나자고 조른 게 아니라 아드님이 제 친구 통해서 저 꼭 만나고 싶다고, 저의 당차고 주체적인 성격이 너무나도 부럽고 닮고 싶다고 말하고 다녀서 저희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무안 주시면 저도 속상해요. 저 고아 맞아요. 부모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제가 엄마 아빠의 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숨긴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검사였어요. 저도 집안으로 따지면 꿀리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한테 말하기 싫어서 그냥 부모님 안 계신다고 하고 다닌 거였고요. 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니까 저를 너무 안 좋게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님은 그 호텔 로비에서 갑자기 코끼리처럼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호텔에서 거의 고함에 가까운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은 전부 제 쪽을 쳐다보았고 저는 순간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했지요. 아주 고개 뻣뻣이 들고 어른들 말에 따박따박 대꾸하는 거 보면 싹수가 아주 노랗구나. 누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냐? 어? 말을 좀 해봐라. 나 참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이렇게 기가 센 여자는 우리 집안에 안 맞는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해. 아버님은 제가 고개 빳빳이 들고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셨던 거였죠. 하지만 저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변호사고 아드님은 그냥 회사원인데 제가 더 잘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렇게 말한 순간
아버님은 극대노했고 거기 호텔 직원들이 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떤 남자가 아버님 뒤에 오시더니 여기는 로비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총관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함을 하나 건네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여기로 연락달라고. 그리고 이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자세히 보니까 그 총관리자인 아저씨, 우리 아빠가 검사로 일하고 있었을 때 재개발되는 달동네 소송을 도와준 주민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윙크를 했고, 미나야, 잘 지냈어?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나? 너 이런 곳에서 이렇게 취급당한 아이 아닌데, 어쩌면 좋니? 그리고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에게 엄청 많은 은혜를 입고 항상 저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성공해서 이렇게 큰 호텔의 총책임자로 만나니까 저는 눈물이 그렁거렸어요. 아버님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결국 총관리자 아저씨는 경호원을 불러서 시아버님 되실 분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니, 너를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검사님이 돌아가셨구나. 언젠간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니?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 어떻게 여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날 그간 만나지 못했던 10년간의 이야기를 폭풍처럼 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에게 소송 도움을 받은 동네 주민에게 어렵사리 연락을 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동네 주민들은 검사님이 돌아가신 건 몰랐다고 다들 슬퍼하면서 저와 같이 아빠의 산소에 가게 되었네요. 거기서 아빠에게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네요. 참 만감이 교차했어요. 우리 아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구나. 그래서 1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자기가 소개팅 시켜주겠다고,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시댁이 그렇게 무시하면 절대로 결혼 생활 오래 하지 못한다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로 맞는 말이더라고요. 벌써부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핫바리 취급하는 아버님인데 힘들게 결혼해도 나를 엄청 무시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남자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진작에 이럴걸. 그래, 내가 뭐가 못났는데 그 집안보다 내가 더 잘났다. 우리 아빠가 더 최고다. 참네. 아주 헤어지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 진짜. 저는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휴, 단전에서 묵은 어떠한 체증이 싹 하고 내려가는 듯 했죠. 정말로 이게 시원 통쾌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딱 그 구질구질한 인연을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만난 재개발 달동네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제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다들 저를 돕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파란 지붕 아저씨는 부동산 복덕방 아저씨가 되었고 저에게 복비를 받지도 않고 좋은 조건의 월세를 알아봐 주셨고 저희 옆집에 살았던 아주머니는 유명한 반찬가게 체인점을 내서 저에게 일주일마다 반찬을 챙겨줬어요. 우리 미나 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보금자리 빼앗기지 않았는데 은혜는 갚아야지. 미나야, 항상 밥은 챙겨 먹어라. 아줌마가 우리 미나 반찬 걱정은 절대로 없게 만들어줄게. 알겠지? 그리고 호텔 관리자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아드님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아드님도 저처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된 인재였어요. 본인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처럼 꿈을 키워 변호사가 된 거였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너무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아빠가 뿌려놓은 많은 인간관계의 씨앗 덕분에 10년이 지난 제가 그 덕에 결혼도 하고 반찬도 얻어먹고 집도 구하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아빠, 너무나도 일찍 돌아가신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보고 싶은 마음에 밉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빠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아빠가 저에게 남겨주신 인간관계라는 유산이 저를 이토록 기쁘게 하고 저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하루하루 벅차요. 이렇게 사는 제 자신이 좋네요. 여러분도 지금 남들에게 베푸는 것들이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다 되돌아서 올 거예요.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는 20년 동안 어떠한 돈도 받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사셨고 본인이 사는 동안 그것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는데 그 덕에 자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